우리가 큰 주제가 박경리 작가의 문학과 생명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토시를 이제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토지의 주제는 생명사상이야 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고 박경리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뭐라고 정의했지? 찾아보면 박경리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뭐 이렇게 다른 이론서 같은데 내가 얘기하는 생명사상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신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작품 안에서 그건 박경리 선생님의 다른 글, 뭐 에세이나 아니면 다른 단편들 안에서 박경리 선생님이 생명에 대한 언급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방면으로 접근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박경리 선생님의 생명에 대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생명사상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창작의 의미 혹은 존재의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박경리 선생님이 문학 창작을 하면서 토지, 그리고 또 토지 외에 다른 글에서 이제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또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원주와 관련해서 박경리 선생님의 이력을 원주와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요약하면 되게 이렇죠. 그 박경리와 원주 80년. 근데 이제 원주로 오세요. 원주로 오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원주로 온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에 토지 4부를 마당에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92년 토지 5부를 문화일보에 연재하고요. 그리고 94년에 해수로 26년, 만 25년 만에 토지가 완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가 완성지은 곳이 이제 이곳 원주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문 밖으로 나와서 대외적인 관계들을 맺기 시작하는데 그 토지를 완간 짓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초빙교수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도 초빙 교수로 계셨고요. 저 서울에 있는 신촌 캠퍼스에서도 초빙 교수로 계시고 소설 창작론 강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설 창작론 강의했던 내용을 묶은 책이 이제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박경리 강의 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책도 이제 재판을 내면서 제목이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고 제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모든 작가가 모든 소설가가 자기의 창작론을 집필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근데 박경리 선생님은 아주 많은 작품이 있고 또 자신의 소설 창작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미있죠. 우리가 저 소설 창작론을 읽으면서 그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 작가가 인물을 다룰 때, 인물을 창조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이 인물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매칭시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 창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지금은 서점에 지금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제목이 바뀌어서 나와 있는데 99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토지문화관이 개관하고 이 세상으로 취임하시고요. 토지 집필실, 소설 토지의 날 제정돼서 지금도 이제 매년 8월 15일 날 박경리 문학공원 선생님 옛집 있는 곳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5일 날 떠나셨습니다. 자, 80년에 원주로 왔다고 그랬는데 박경리 선생님 그 스스로 고백하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주로 내려온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남은 생애의 불길을 태워가겠다는 문학적 소망이었다.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 힘겨운 노력이 따라야 하며 노력을 한다 하여도 창작되는 힘과 유실되는 힘의 비례가 같은 것이 또한 현실이며 삶의 단면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과 관련해서 그랬다고 고백하시잖아요. 또 원주 이제 시민들도 그렇고 박경리라는 큰 작가가 우리 원주에 사실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원주에 왔는데 그 원주시에서는 얼마나 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지역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그 작가를 모시고 한 말씀 듣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왜? 그야말로 그 공간과 시간을 오로지 작품 창작에만 매진했던 셈입니다. 원주로 내려온 몇 가지 이유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박경림 선생님 에세이에 나오는 일인데 그 80년대 그때만 해도 그야말로 그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원주가 되게 그 제야 인사들이 많이 있는 동네였고 뭐 그 지학순 주교님이나 뭐 장일순 선생님 또 김재현 선생님 고향은 목포인데 그때 이제 이쪽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경림 선생님 시댁이 거기에 이제 그 돌아가신 김영주 이사장님이 있으니까 내가 그 딸의 우산이라도 되어줘야겠다. 원주로 가자. 그러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른 문단과의 관계도 끊고 딸을 살피고 작품 창작에만 집중하시는 거죠. 자, 내가 원주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산천을 사랑한다는 얘기다. 원래의 대지, 본질적인 땅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원주. 그러고 보면 그 운명적인 것이죠. 그야말로 그 딸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원주에 왔는데 그리고 원주에 와서 보니까 원주라는 그 고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렇고 박경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작품 창작을 하고 있었던 토지라는 작품도 그렇고 결국은 땅과 관련된 것. 원주 그 이름 그 자체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대지의 모성으로부터 떠나 있는가. 자, 우리가 오늘 그 큰 주제가 박경림 문학과 생명사상인데 박경림 선생님 예전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그 짐승들이랑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우리랑은 잘 여기 보면 이건 오리입니다. 이건 정릉 시절이에요. 정릉. 그러니까 원주에 내려오시고 직전에 정릉에 사셨거든요. 지금 그 정릉 옛 집터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예전에 김영주 이사장님이랑 이곳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주 이사장님이랑 갔을 때 그 집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특이하게 대문은 있어요. 집이 있는데 뒷벽이 없어요. 바로 산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그냥 벽이 둘러쳐져 있는 집이 아니죠. 오리고요. 얘랑은 다릅니다. 얘는 거위예요. 이거는 박경림 선생님 옛집, 당구동에 있었던. 그리고 얘는 염소고. 근데 박경림 선생님 보면 그야말로 이렇게 짐승들을 살피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실제 박경림 선생님의 작품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게 박경림 선생님 그 정릉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해상도가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큰 개도 2마리가 있고 박경림 선생님 36살 때셨고요. 김영주 이사장님 16살 때 고1 정도의 나이일 때 너무 예쁘죠? 예. 박경림은 개인사적 고통과 시대의 폐해와 아픔의 경험들을 문학의 자료로 삼았고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근데 개인사적 고통과 시대의 폐해, 박경림 선생님 1955년에 데뷔하셨거든요. 그래서 전후 작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초기 소설들은 그 전쟁 혹은 그 전쟁 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죠. 그걸 박경림은 개인사적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박경림 선생님 안에서 숙성시키고 검사켜서 그 안에서 인간의 내면 또 그 내면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드러내는 작품을 썼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되게 문학 평론 하시는 분들이. 근데 박경림 선생님이 처음 50년대 데뷔했을 때만 해도 평가가 엇갈렸어요. 사실 신인문학상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박경림이라는 작가는 결국은 사소설 작가야 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소설 작가라는 이야기는 그 작가가 개인사적인 경험을 에세이같이 앞에다가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라고 써도 에세이같이 보여. 그런 너무 그대로 즉자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작가는 자기의 경험을 다 꺼내서 쓰고 나면 더 이상 작품을 쓰지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사소설 작가라는 혐의도 받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경림 선생님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반론, 사소설 이의 뭐 이런 글도 발표하시면서 저항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자, 그 동시대 작가들이랑 찍은 사진인데 동시대 다른 여성 작가와 다른 점은 작중 여성 인물들이 나약하거나 여성스러워야 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경영 선생님이 초기 단편 소설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깐깐합니다. 그 초기 단편 소설들 읽어보셨나요? 뭐 계산 불신 시대, 암흑 시대, 뭐 흑흑백백, 뭐 전도 뭐 이런 초기 단편들 읽으면 아주 박경영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그러셨을까?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읽게 되는데 아주 결벽증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그 촉수가 바짝 서 있는 그런 여성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기를 치장하고 뭐 남성들 이런 것들은 그런 주인공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여성 작가의 작품들과 여성 주인공들과는 좀 다른 인물들이 초기 소설에 나오고 있죠. 그러고 보면 뭐 윤씨 부인이나 서희 같은 경우도 보통 여성들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제 작품 곳곳에 이제 생명이라는 저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1957년에 나오는 불신시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신시대는 박경영 선생님 진짜 개인사적인 그 아들을 잃고 나서의 이야기를 쓴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 주인공이 진영입니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 막다. 천나무 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이 외투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이게 이 불신시대라는 작품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경영 선생님과 생명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초기부터 박경영 선생님이 저런 생명에 관련된 자신을 지탱하는 힘으로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으로써 생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근거로서 우리가 이 대목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일부의 서문인데요.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목숨이 있는 이상 나는 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데 그 작가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면서 저렇게 목숨이 있는 이상, 내가 생명이 있는 이상 작품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박경영 선생님은 아주 절실하게 나는 주술에 걸린 죄인인가? 내게 있어서 삶과 문학은 밀착되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징그러운 쌍두아였더란 말인가. 이게 토지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은 박경영 선생님이 실제 쓰시던 토지 국어 사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뮤지엄으로 바뀐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사진 국어 사전을 찍은 건데 보시다시피 표지는 다 없습니다. 저걸 수십 년을 들고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지 앞뒤는 다 없고요. 기억도 없어요. 기억. 앞에 몇 페이지는 다 날아갔습니다. 뒤에. 그래서 저거를 마지막까지 그 책상 위에 두시고 단어도 골라 쓰시고 그렇지만 박경영 선생님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는 사전에 없는 단어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전에 있는 단어만 쓰면 그건 좋은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이 박경영 선생님이 저렇게 사전을 곁에 두고 계속 이렇게 활용하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추해 보건데 박경영 선생님은 1926년생이에요. 1945년 해방이 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20살까지 온전히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제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마음대로 한글을 부릴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후 작가들 중에서는
자기가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후 작가들 중에 작품을 쓰는데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그 문장이 떠오르잖아요. 일본어 문장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가 떠오르고 그게 여기서 회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게 번역되어서 원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그 선생님들이 야, 이거는 일본어 번역투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전후 작가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 안에 하나의 회로가 더 작동하면서 그런 일본어 번역투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그래서 박경영 선생님은 저렇게 그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사전을 곁에 두시고 단어도 골라 쓰고 문장을 계속 그야말로 최종 퇴고한 원고가 나올 때까지 1고, 2고, 3고, 4고 몇 번씩 수정하는 그런 철저한 그 과정을 거쳐서 그야말로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박경리의 생명사상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문득 이론으로서 창작되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삶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가에게 생명사상은 학습을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겪고 살아온 삶 속에서 잉태된 것, 그리고 나와 세계, 우주를 바라보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거위들 사진입니다. 그 당구동에 있는 옛집은 옛날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먼저 플랜 A는 뭐였냐면 거기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플랜 A는 박경영 선생님 거의 600평이 넘거든요. 토지가 완간 지어진 곳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의 집필실이 있는 곳이고 또 최고의 작품 토지가 완결된 공간입니다. 그곳을 온전히 보존하는 게 플랜 A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박경영 선생님 집만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싹 다 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보면 이거 알밖에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 집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가들이 막 연대 서명도 하고 그건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원으로 만들고 여기로 옮겨진 것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작을 하는 건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생님 여기 이 공간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에 가서 글도 쓰고 창작도 하고 하세요. 여기보다 훨씬 더 넓고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작이 그런 게 아니죠. 요만한 사실 창작한다 그러면 요만한 책상 하나만 있고 펜만 있으면 내가 원고지에 글을 쓸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박경영 선생님이 원고지 한 장을 메우기 위해서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외에도 그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가꾸고 고양이 밥을 주고 또 거기에 그 박경영 선생님 그 수십 년을 쓰셨던 그 서재의 그 책 냄새가 있고 또 거기서 커피를 타서 드시고 했을 때 그 커피 냄새랑 아주 애용가셨거든요. 그 담배 냄새와 책 냄새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 공기의 안온함 이런 것들이 다 박경영 선생님이 글을 쓰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이거는 작가에게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이곳으로 이제 1999년에 개관하면서 이곳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박경영 선생님의 시를 보시면 그렇게 박경영 선생님 시들은 되게 이제 생활 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못 떠난다라는 시입니다. 속초 가서 동태장사나 하며 살아볼까 횡하게 뚫린 섬거리 새바람 마시며 서성거렸다.
속초 가서 동체 장사를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든가. 손주들 얼굴 손살같이 떠올라 허겁지겁 택시를 잡았다. 대전한 택시 속에 나는 미이라 당구동 눈 익은 문 앞에 내려서서 잡혀온 탈옥수같이 치아하게 연봉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박경 선생님이 작가로서 그야말로 내가 이 글을 쓰는 건 거의 주술에 걸린 죄인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도 늘 자유를 꿈꿨는데 박경 선생님이 토지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가비. 주가비의 어떤 면을? 주가비 외모는 형편없잖아요. 검버섯이 피고 죽을죽을 늙게 목덜미도 늘어지고 뭐 말라 비틀어진 얼굴에 그야말로 아주 그 늙은 그 개처럼 막 이렇게 눈에 눈곱도 전혀 외모는 볼 게 없는데 박경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주가비는 처음부터 기획된 인물이 아니라 어쩌다 만들어진 인물인데 누군가 나에게 선생님은 토지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주가비가 떠오른다. 주가비의 그 자유인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나는 주가비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되게 그러죠. 우리가 어떤 인물을 좋아해요. 인물을 좋아할 땐 그 인물이 나랑 어떤 부분에서 좀 코드가 맞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을 좋아하거나 동경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대리투사하는 거죠. 저 인물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야, 저 인물은 저런데 라면서 저희가 또 희망을 품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주가비를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박경영 선생님이 그렇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구나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야말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이고요. 이거 박경영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손주 잠자는 얼굴입니다. 박경영 선생님 저희 그 박경림 문학공원에 가면은 거기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죠. 뮤지엄에도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닌데 그림을 그리면 꼭 사람 얼굴만 그렸대요.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렇게 그림 그려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다 전신이 아니라 이렇게 얼굴만, 이것도 잠자는 손주의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문학세계의 진실에 이르게 하는 힘은 전적으로 언어에 의해서이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진실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언어가 지닌 마성. 곧 인간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낡고 소멸하는 것이든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도 낡아져가는 것이다. 결국 세상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삶을 영위하는 생명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학 이야기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박경영 선생님이 내가 글 쓰는 거에 가장 그 중추에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 생명이 어떻게 존재해 가는지, 또 생명이 가지고 있는 한 같은 거, 그런 이제 예문들은 제가 조금 이따 들어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박경영 선생님 문학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토지를 쓰시던 중에, 토지 옵을 쓰시던 중에 이제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에 작가는 왜 쓰는가라는 글을 발표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에 있어 단순한 잉여물이나 기능수단이 아니라 삶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슬라이드처럼 언어의 배를 타고 건너가며 삶의 진정한 근원, 즉 생명을 확인해가는 기쁨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문학의 존재 이유가 뭐야? 했을 때 결국 그거는 생명을 확인해가는 기쁨, 그 한가운데 문학이 중요한 역할이야. 문학이 도구로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개혁해야 돼. 사회를 변혁해야 돼. 그런 것들은 아주 표면에 있는 것들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 박경리가 얘기할 때 문학을 한다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꽃을 가리켜 아름답다고 할 때 종이꽃을 가지고는 아름답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꽃이 생명이 통하고 능동적으로 살아 숨쉴 때 아름답다고 하지, 생명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의 생명도 언젠가는 지게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 박경 선생님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건 생명에 대한 연민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애정이 깃들린 공평으로서의 휴머니티가 결여된 객관은 생명의 결여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며 생명에 대한 외경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박경영 선생님 작품에서 그 인물들이 뭔가 분노하고 저항할 때는 결국 그 맨 근원에는 자신의 존엄성을 침해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과 밀착되어서 우리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은 그 초기 단편들을 보면 그 인물들이 외부에서 자기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그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본질은 모든 사물에 대한 애정이며 자신에 대한 애정입니다. 또한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생명을 살피는 연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의 총체적인 것, 박경 선생님이 정의하기에 이제 가설을 위한 망상이라는 그 에세이에 나오는 것인데요. 생명은 하나의 총체적인 것, 우주가 우주이듯 조그만 날파리도 생명의 궤도라고는 할까.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큰 코끼리가 가장 큰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날아다니는 이 파리가 아주 작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 나름의 존재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이 그래도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그 잔디 광장에 있는 박경리 문학비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빛이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고요. 앞에 이렇게 흙으로 구운 벽돌이 뿌려져 있습니다. 저게 문학비예요. 이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저게 문학비인지 몰라요. 오히려 문학비를 가라고 세워둔 이정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문학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기에 가면 문학비가 있어라고 하는 이정표고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큰 나무 아래에 이게 문학비입니다. 이게 다른 문학비랑은 형태 자체가 아주 다른 것이죠. 다른 문학비는 되게 이렇게 타워형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여기 벽돌 하나하나에 한 어절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공평하고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걸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박경영 선생님이 예전에 그 원주 캠퍼스에서 소설 창작론 강의하시고 할 때 학생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수업도 했던 공간입니다. 이 자리가 박경영 선생님이 앉아 있던 자리이고 이 앞이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이 문학비의 상징은 이 큰 바위가 박경영 선생님이고요. 이 뿌려져 있는 흙벽돌들이 학생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미 부여하고 상징화해서 문학비를 만든 거죠. 어디에도 없는 다른 형태의 문학비인 겁니다. 결국 거기에 있는 이야기도 그래서 이건 박경영 선생님 강의 노트에서 발췌한 것인데 풀 한 폭의 꽃 한 송이일지라도 생명에는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은 생명에 접근하려는 행위입니다. 얘기하십니다. 좀 전에 그 전시실 갔더니 그 숨소리 창간사 그 육필 원고가 있더라고요. 그 숨소리라는 잡지도 박경영 선생님이 토시 완간 이후에 이제 대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게 그 문학과 생명 운동이었습니다. 그 결합한. 그래서 매체를 하나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학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글들, 좋은 글들, 필자들 섭외해서 선생님도 쓰시고 그 계속 그
사회로 내보내려고 그때 만든 잡지가 숨소리라는 잡지였습니다. 근데 잡지를 하나 운영한다는 건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사재를 털어서 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가지 못하고 멈추어지고 말았는데 계속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은 그 작품 창작하던 그 시기부터 계속 이어졌죠. 저희 뒤에 보면 빨간색 글씨만 보면 생명이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며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것, 인간 이외의 모든 미물과도 상생하는 것. 그게 박경영 선생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 우주, 그 중에 우리의 인간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죠. 인간이 태어남이 자연에서 왔듯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비슷한 시입니다. 내 모습이라는 시예요. 내 모습이라는 시인데 살갗이 터지고 등이 휘어진 고목 한 그루 망망대해 육지는 아득한데 노일은 사공 나비같이 날았던가 이정표도 없이 내새에는 꽃으로 태어날까 나비로 태어날까. 박경영 선생님 시에 보면은 나비가 많이 등장합니다. 꽃이랑. 박경영 선생님 제일 첫 번째 시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못 떠나는 배라는 제목의 시집이에요. 맨 마지막 시집은 아시죠? 예.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건 이제 박경영 선생님이 6호 시집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속초에 가서 동태장사나 해볼까? 그 시는 못 떠나는 배에 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집 제목만 보면 박경영 선생님 토지를 완간 짓고 나서 또 시집을 한 권 내시는데 그때 시집의 제목은 자유예요. 그리고 맥락을 살펴보면 그 초기에 막 진짜 힘들고 생활에 아주 억눌려가지고 그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실 때 이제 다 털어버리고 그냥 어디라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 아니야. 그래서 손주들 얼굴 떨어서 다시 돌아오고 못 떠나는 배이죠. 토지를 완간 지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자유이고 그 다음에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집만 이렇게 따라가 봐도 박경영 선생님이 되게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몇쯤인가라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라는 이야기, 그걸 밑에 깔고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인들, 공밥 먹는 식자들 하는 저 지식인들에 대한 그 박경영 선생님의 기본적인 그 접근이 사실 박경영 선생님이 토지 이후에 토지 속편을 쓰는 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념 논쟁, 그게 배경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곰밥 먹는 식자들이나 염치 없는 그 지식인들, 아니면 그 일제 친일파의 잔재들, 그들이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이념 투쟁 속에서 살아남고 또 국가 만들기 안에서 또 기득권이 되어가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나비와 청산가자라는 그 제목에 또 나비가 들어오죠. 나비와 청산가자라는 그 토지 속편에서 나왔을 텐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경리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 다 하지는 못하셨죠. 그 숨소리라는 잡지도 진짜 그 생명운동, 문학과 생명, 그것도 하다가 멈추시고 말았고, 그 나비와 청산가자라는 그 토지의 속편도 결국은 완성짓지 못했고, 또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8년도에 나온 그 에세이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오겠지만 일본 산고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것도 박경영 선생님이 일본론을 정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만 더 건강이 허락되었다면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토지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안에서 생명과 관련된 기복과 구원의 소망이 어찌 인간만의 것이랴. 억조 창생이 어찌 인간만을 이름이랴.
모든 생명은 억조 창생 중에 자리한다. 모든 생명, 모든 창조물은 인간을 위해서만 탄생되고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슬라이드랑 이렇게 연결해 보면 다 동일한 맥락에서 생명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생명사상할 때 늘 토지에서 자주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토지 2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요 장면은 기억나시나요? 토지에서 그야말로 한 마리의 꾀꼬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생명들도 죽이면서 계속 길상이가 연민을 가지는 것 있죠.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성하여라. 근데 그 생명도 똑같은 여치여도 또 서로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아주 미세하게 감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아픔이라는, 이건 박경 선생님의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아픔, 그렇죠?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꾀꼬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치를 죽이고 지렁이를 죽이고 했던 그 이야기라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또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걸 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주 캠퍼스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대 국문과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자주 식사도 하고 외출도 하고 하실 때인데, 하루는 얘기인즉슨 이런 겁니다. 박경 선생님의 워딩을 그대로 불리면 수희 아저씨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천둥 치는 소리가 났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날벼락이지 웬 천둥 소리가 나지 하고 이제 교문에 계신 관리인분이 나와 보니까 호수에서 철새들이 이제 여기에서 먹을 거 먹고 남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겨울이니까 이게 다 얼잖아요. 그러니까 얼면은 먹이를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주변을 날개로 막 치는 거예요. 얼지 않도록. 거의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근데 그게 수현 씨가 이렇게 주무시려고 들어가서 쾅쾅 하는 게 천둥 소리 같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박경 선생님이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뭐 그렇게 얘기했노라고 하는 그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이란 남녀 간의 그런 사랑,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 제일 사랑의 꼭지점에 있는 건 생명에 대한 연민, 그게 진짜 사랑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토지에는 어떤 작품들보다 또 너무너무 많은 죽음들이 나와요. 물론 시간이 많죠. 정확하게 시간적 배경이 1897년 한가위에서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가 작품 속에 명시된 시간적 배경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배경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천은사에서 윤씨 부인이 기도 드리러 갔다가 김계주에게 겁탈당한 건 1897년 이전이에요. 김한이 태어난 것도 그 이전이고, 동학잔당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동학잔당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동학농민운동이 있어야죠. 그건 1894년이니까 토지에서 명시된 그 해보다 3년 전이에요. 또 최재수의 아버지가 죽은 것도 토지의 이야기 그 이전에 회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897년 한가위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다 해방까지가 들어가 있는 시간적 배경이고, 사실은 그 이전까지 몇십 년 더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납니까? 이거는 지금 일부 초반에 나오는 갓난할매의 죽음인데, 그걸 윤씨 부인이 아주 잘 대접을 하죠.
호상을 치룹니다. 그래서 그 꽃상을 타고 축복 속에서 이제 길을 떠나는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갓난 할매는 이게 자꾸 세팅이 잘못됐나 보다. 예. 그 다음에 최치수는 살해당하는 거, 죽음도 아주 여러 가지의 죽음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귀녀는 결국은 처형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살해 가담해서 처형당하는 것이고, 하만댁은 결국 자살하는 거고요. 그 죽음의 모습도 처형당하기도 하고 자살당하기도 하고 혹은 병에 들어서 감염돼서, 요즘과 같은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건 갓난 할멈 장면인데, 우리가 근데 그 죽음의 모습도 박경영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많지 않고 되게 이렇게 회상으로 보여주거나 죽었대 라거나 그때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갓난 할멈의 모습은 그래서 다른 인물들에 비해선 되게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셈입니다. 갓난 할멈에 대한, 사실 갓난 할멈은 윤씨 부인이 그 절에 다닐 때부터 그 전사들을 보면 아주 밀착되어 있는 인물이고, 다른 인물들은 몰라도 윤씨 부인의 내밀한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는 인물이니까 윤씨 부인이 이제 가는 길을 아주 잘 융성하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용이와 월선이에서 그 월선이의 죽음 장면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봉순이의 자살입니다. 저는 만약 요즘같이 이렇게 막 TV 드라마, 요새는 그 TV 드라마 하면은 그 시청자 게시판에 사람들이 막 글 올리잖아요. 누구 절대 죽이면 안 돼, 저 새끼 죽어버, 이러면.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시절이었다면 저는 봉순이를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지 속의 여성 인물이 봉순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연민을 가지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제가 토지 속의 어떤 주인공으로 박경영 선생님이 만들어줬다면 제가 끝까지 봉순이를 살리고 제가 데리고 살지, 그렇게 섬진강에 몸을 던지도록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아주 많은 유형의 죽음들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죽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호열자로, 토지 일부에서 호열자로 그야말로 평소에 주민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희와 길상이도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그 와중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거는 으악! 이민혜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뛰어 일어났다. 그 무서운 비명이 몇 번 되풀이되었을까. 여자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용인은 사슬에서 풀려난 것처럼 이 임자! 울부짖으며 이민혜를 안았다. 이민혜는 떠밀었다. 무서운 힘이었다. 용인은 낮아빠지면서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천지가 멎어버린 것 같은, 시간도 멎어버린 것 같은 정적이. 그러고 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방 안에 퍼지고 울렸다. 두 주먹을 모은 채 꼿꼿하게 선 고추에서 오줌이 치솟았다. 이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일찍이 용인은 그와 같이 아름다운 미소를 이민희한테서 본 일이 없다. 이게 박경영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생명에 대한, 오늘 주제가, 우리 이 큰 주제가 문학과 생명사상인데,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늘 죽음을 다루면서도 늘 생명과 같이 이렇게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민혜가 홍희를 낳는 장면이 그 안에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그 용이와 월선이 대목인데, 이 장면이 왜 감동적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용이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팩트만 놓고 보면 강청댁이라는 자기 처가 있는데, 근데 마음은 그 월선이한테 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지문처럼 아이는 이민희한테 낳는 거예요. 요것만 놓고 보면 진짜 그 작은 마을에서 그 인물이 잘났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토지 안에 보면 또 그 용이를 평가하는 그 다른 사람들에 입에서 용이를 욕하는 사람들은 없죠. 최치수조차도
북만은 이 땅의 농부, 이동진이랑 이야기하는 이동진과 그 최지수의 대화 속에서도 그야말로 용인은 여자를 진짜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인물이다. 복만은 이 땅의 농부다라고 이동진과 최지수의 대화 속에서도 용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색하기 그지없는 치수조차도. 근데 이 장면은 이제 그 월선이가 죽는 장면인데, 이건 이 장면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이 감동적인 건 아주 많은 장면들이 저 행간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까지 서사를 따라온 독자들은 이 장면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아주 함축적으로 용이와 월선이의 지금까지 그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야말로 뜨거웠던 그 사랑이 요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내일 진짜 하는 그 월선이에게 홍이가 가자고, 영팔이가 가자고 그렇게 끄집어내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 용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안 갔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갔을까, 용의는? 뭐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는 월선이가 그 생을 끝내지는 않을 거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진짜 갔는데 월선이가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가지도 못하고, 뭐 하여튼 뭐 그 복합적인 것들이 용의를 머물게 하다가 가서 이틀 밤을 지새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주 여기까지 왔었던 용의와 월선이의 서사가 한 페이지도 되지 않는 조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이 가장,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 숨을 거두는 장면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어불성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토지에서 죽음을 가장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조중구입니다. 박경련 선생님이 그 많은 인물들 중에 거의 700명에 가까운 인물이 등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굳이 조중구의 죽음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조중구가 중풍으로 쓰러진 것은 작년 이맘때였다. 하반신 마비였던 것이다. 중풍으로 쓰러졌다 해서 집안이 조용해진 것은 아니었다. 중풍으로 쓰러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이제 누워있으니까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었대요. 잔혹한 상태에서 조중구는 광난 상태로 변하여 집안을 한층 더 시끄러워졌던 것이다. 별의별 요구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막히는 것은 송장 썩은 물을 구해오라는 주문이었다. 이제 그게 중풍의 특효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송장 썩은 물을 병수한테 찾아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병수가 오물을 치우려고 이제 그 하반신 마비가 돼서 이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방에 들어갔을 때 대변을 거머쥐고 있다가 아들 면상을 향해 던진 일이 있었다. 그때 병수는 통곡을 했다. 이건 이제 죽기 직전까지의 조중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 어떤 특정 인물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도 많지 않은데, 자, 이제 죽었어요. 죽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람이 죽은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죽은 조중구의 형상은 끔찍했다. 끔찍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기능, 존재했던 육체의 마지막 한 올이 한 방울까지 흩어내고 짜내버린 종말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고 머리끝이 치솟는 것 같은 공포감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연민을 느끼게 했다. 호박덩이 같았던 두상은 쪼그라져서 조그맣게 돼 있었다. 몸도 줄어들어서 아주 작아져 있었다. 손가락은 모두 펴진 채 그 5손가락은 갈고리처럼 굽어져 있었다. 3년을 넘게 병상에 있었는데 어쩌면 조중구의 마지막 1년은 살아있었다기보다 죽음을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 너무 끔찍하죠. 그렇죠? 살아있었다기보다 죽음을 살았는지 모른다. 죽은 후의 과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니 말이다. 시신을 씻을 때 욕창으로 탈져된 부분이 문적문적 떨어져 나왔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토지에서 아주 많은 죽음, 그야말로 자살, 처형, 혹은
뭐 살해, 아주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혹은 뭐 그 포열자로 죽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인물의 죽음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건 조중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조중구는 박경련 선생님도 응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어떤 그 애정도 가지기 힘든 인물이잖아요. 제가 그 박경리공원에서 토지 학교 강의할 때입니다. 근데 저는 누구의 끝을 보고 싶었냐면 저는 토지를 읽으면서 김두수의 끝을 보고 싶었어요. 그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응징되는지 나중에 그걸 보고 싶었는데 토지를 읽다가 제가 그 토지를 읽을 그 옵을 읽고 있을 때가 문화일보에 연재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막 스크랩 해가면서 제가 읽고 있었어요. 아직 그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에. 근데 그야말로 1994년 8월 30일 문화일보가 그 당시에 석간이었거든요. 토지의 맨 마지막 줄이 푸른 하늘에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괄호치고 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박경련 선생님이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뒤통수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진짜 끝이야? 끝나면 안 되지. 아직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야말로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나?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김두수였어요. 김두수의 끝을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직 응징되지도 않고 이야기는 소설은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의 이야기는 이제 그 나비와 청산가자에서 그 두수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비와 청산가자에서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없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그때 토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어떤 분이 김두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죽은 게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토지는 계속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서희랑 길상이 이야기하다가 또 뭐 평사의 주민들 이야기하다가 경성의 지식인들 토론을 이러다가 두수는 지금 저쯤 있었는데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열린 결말인 셈이죠. 그리고 뭐 그 영광이는 어떻게 하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풀어진 채 소설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을 때 왼쪽 저쪽 한 9시 방향에 있던 분이 일어났더니 김두수는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안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얘기하시는데 김두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김두수가 죽었다고 이야기했다가 유해진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진이 죽은 거예요? 다 읽어보셨죠? 그랬더니 드라마를 보셨대요. SBS에서 하는 2004년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유해진이 이제 김두수로 분해서 나오는데 죽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드라마를 보고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듣다가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유해진이 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드라마 토지와 소설 토지가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만드는 연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희와 길상이가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토지 속에서는 이제 꿈속의 귀마동 그 장인데 마차가 전복되잖아요. 저기 그 회령의 옥인의 길상이랑 같이 있던 그 가스집 거기에 서희가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 서희가 찾아가서 길상이가 누구랑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갔더니 가스집이랑 그 옥인애랑 있는 거예요. 애 하나 딸린 과부예요. 봤더니 이런 여자랑 그래서 거기에서 너 우리 집 충모로 들어와라 하는데 아주 자존심이 센 여자예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러고 길상이랑 서희랑 둘이서 마차 타고 다시 회령에서 용정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상이는 이제 용정으로 가면 이제 난 떠날 거야. 서희의 곁을 떠날 거야.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소설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찌된 일인지 마차가 전복되어 라고 나와요. 그 마차가 전복되는 그 사고가 서희와 길상이가 결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TV 연출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만들어요. 어찌된 일인지 마차가 전복돼. 이거 어떻게 연출할 거예요? 마차를 그냥 뒤집어 버릴 수 없잖아요. 소설에서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앞에 서희랑 길상이가 타고 가는 마차가 있고 뒤에 김두수가 타고 가는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 추격신이 벌어져요. 그래서 뒤에서 김두수가 아까 그분이 얘기했던 유해진이 막 앞에 있는 마차 바퀴에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도 아니었던 그 마차, 나무로 된 마차 바퀴가 해가지고 전복되는. 요거는
소설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마차 추격신이나 김두수가 서희를 쫓아와서 죽이고 하는 이런 장면은 없어요. 근데 드라마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찌된 일인지를 영상으로 보여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이 그대로 이렇게 등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토지도 있는데 그것도 보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건 토지의 일부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너무 드라마틱하죠. 토지의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역사 소설이야? 불륜의 역사야? 그야말로 아주 많은 사건들과 그 남녀 간의 얽힘, 뭐 살해, 자살, 많은 것들이 그야말로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아주 영화적인 구성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소설 토지는 아닌 것입니다. 자, 조중구의 죽음. 이건 작가가 아까 우리 갓난 할매의 죽음을 보여주는 방식과 조중구의 죽음을 보여주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독자로서 그랬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 토지를 소설로 쓴 일본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설로 쓴 일본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박경 선생님이 나중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론을 진짜 본격적으로 쓰고 싶은 것이었는데 소설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일본이나 일본 문학에 대해서 박경 선생님이 비판하면서 왜 그게 그렇게 문제인데 그게 생명과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반생명으로서의 일본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은 혐오나 증오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일본은 정신적 자양분을 앗아갖고 조선의 기지를 황폐화시켰다. 일본의 본질은 없다. 없는 것 같다도 아니에요. 없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자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 경박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 잔인하게 그지없는 폭력과 피해 나라. 그 일본의 주소 없는 문물이 한국의 강토를 뒤엎고 정신을 오염시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대학의 일본과 교수님들이랑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일본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일본어 전공하시는 분들 아주 불리한 조건이죠. 제 앞에 7명이 앉아 있는데 다 일본 문학 전공하시는 분이고 저 혼자 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박경련 선생님의 토지에다 읽으신 분들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박경련 선생님의 일본에 대한 주장이나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너무 왜곡되고 편향되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랑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호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중에 끝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박경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20살까지 우리 아이를 생각해보면 걔는 태어나서 아직도 일제강점기야. 그렇죠? 20살까지 일제강점기. 그 안에서 이런저런 그 정신적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일본 친화적인 그런 친일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박경현 선생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정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 적개심 같은 게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심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박경현 선생님이 그 일본론에서 하고 싶으셨던 듯 싶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토지 안에 어떻게 나오냐면 물질 문명의 시대는 흉기부터 앞장세우며 오는 것이다. 정신문화의 시대는 척박한 가난한 살림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다. 앞에 있는 물질 문명의 시대는 일본, 지금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뒤는 식민지 조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고 있는 자는 갈 것이요 가고 있는 자는 다시 올 것이다. 인간 존엄을 찾게 될 후일, 그러니까 지금 일제강점기에서는 그렇지만 그리고 일본이 제일 힘도 세고 저기다 맞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그게 대세인 듯 보이지만 인간 존엄을 찾게 되는 제대로 된 세상이 되면 역사가들은 이 시대의 승리를 지금 일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걸 영광의 승리라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린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치욕의 패배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 4부에 보면 토지
어떤 분은 토지 일부가 제일 재밌고 사부 가서는 진도가 안 나가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독자의 취향인 듯 싶어요. 토지 사부에 가면 또 지식인들이 많이 등장해서 막 이런저런 토론들을 막 벌입니다. 막 토론하다 보면 어떤 인물은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고 혼자서 막 장광설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는 건 소설 속에 배치된 어떤 사건을 쫓아가면서 흥미를 가지기 마련인데 누군가 연설하는 걸 듣는 건 재밌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토지 사부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장광설이 나오고 뭐 토론들이 나오고 그중에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 게 유인실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인실이라는 인물은 보면 아주 편협된 사고로 얘기하면 요즘 사회에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사회운동 열심히 하던 그 운동권 여학생과 같은 이미지예요. 아주 그 체형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우리가 딱 스테레오타입으로 우리가 거의 뭐 1987이라는 영화 보면 김태리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유인실이. 근데 그 유인실의 입을 통해서 박경영 선생님이 그 일본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인의 의상이나 색채는 딱정벌레를 연상시키지만 그런가요? 조선의 의상과 색채는 나비와 학을 연상시킨다. 나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나비 많이 나오죠. 일본의 옷이나 머리 장식들은 그로테스크하고 불투명하며 죽은 선이지만 우리의 옷은 투명하고 율동적이며 생명력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건축이 직선적이며 여백이 없어 생명감이 없고 자연에 거슬르고 있다면 조선의 건축은 곡선으로 여백의 미를 살리고 자연과 조화되어 더 많은 생명체를 수용하고 있다. 해상도가 떨어져서 아까 우리가 박경영 선생님 정릉에 키우던 개를 찾는 것처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야말로 자연과 조화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이게 자연인지 인공으로 만든 건축물인지도 잘 알 수 없도록 한식의 온돌방은 난온의 자연스러운 장치이자 청결하고 위생적인 데 반해 우리 온돌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의 다다미방, 다다미는 더럽고 습기에 차며 건초 더미에서 자던 습성이 약간 정리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객관적인 근거를 댔다기보다는 약간 심정적으로 이거 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유인실의 입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경영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시는 작품 속에서 등장 인물의 입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이제 토시가 완간되고 나서는 실제적인 이론이 서 있는 그런 일본론을 집필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박경영 선생님 스스로. 그러면서 우리 세대가 지나면 쓸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 그러니까 박경영 선생님은 그야말로 그냥 책으로 본 일본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시대의 일본 문화가 일본인들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어떻게 반생명적이고 반문화적인지를 몸소 체험한 거잖아요.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때를 살았던 나밖에 없는데라는 조바심도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입 못되게 철저히 조사해서 쓸 겁니다. 어중간하게 칼을 뽑지는 않을 겁니다. 대충 쓰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자료들 준비된 다음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요즘처럼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사서 이렇게 한 2시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뒤에 보면 이 책 맨 뒤에 보면 그 일본 평론가랑 지상 토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건 건 그 일본인이 박경영 선생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본 문화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문에 기고하는 거예요. 신문에 그 글을 하나 기고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당시에 한국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뭐 이런 것들은 그때 뭐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네 라는 글을 하나 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사에 동조하는
지식인들도 몇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박경영 선생님이 그 기사를 읽고 또 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일본인이 더 객관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진단하고 있다 라는 기사들이 같이 따라 붙으니까 박경영 선생님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한 반문을 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박경리라는 작가와 뭘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냐면 하면서 글을 실는데 그 지상 논쟁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일본 산구 뒤에 붙어 있는 그 토론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얘기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박근혜 같이 큰 작가가 작은 신문 기사 하나에 화가 나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실른다라는 그 자체도 되게 하나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대한 박경영 선생님 나름의 확고한 어떤 철학이 있었던 것인데 어설프게 알면서 야 진짜 맞아 역시 일본은 이런 것들은 견디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자, 박경리의 생명사상. 박경리가 강조하는 생명의 존엄성은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자연 미물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이라는 것도 인간 위주의 환경운동이 아니라 결국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의 환경운동, 생명운동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평사리 사진입니다. 생명사상은 자신을 비우고 자연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녹아드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을 가지는 것. 측은지심을 갖되 서로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게 생명사상의 기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경리의 생명사상은 삶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물질화 개발화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 철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꿈.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박경영 선생님이 2008년 5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 찍으신 사진입니다. 2007년 7월쯤 찍은 사진이 저 때만 해도 되게 고우시죠? 박경영 선생님은 그때는 아직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을 때가 아니었는지 커피도 아주 많이 드셨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삼박자 커피.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어떤 장면을 추억하고 할 때 그런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는 것처럼 어떤 그 음식이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갔다 온 걸 떠올려 보셔도 야 그때 가서 그거 진짜 맛있지 않았어? 야 죽어도 못 먹겠더라. 결국 그냥 한국에서 싸간 김치권에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이야기지만 자주 마시진 않지만 저는 그래서 저 믹스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믹스커피 향만 봐도 그리고 저런 종이컵이 아니라 자판기에 꺼내서 먹는 종이컵이 아니라 저런 그 커피잔에 그걸 마실 때는 늘 박경리 선생님이랑 마시던 그때의 생각이 휙 그야말로 공간 시간 이동하는 것처럼 아 선생님은 잘 계신가? 그리 갑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